오늘 뉴스와이드 먼저 최근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진작 한번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아, 네. 저도 연설을 잘 들었거든요. 네. 원래 그 연설 이렇게 원고 쓸 때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어떤 연설? 저는 임차인입니다. 아, 그래요? 그거 그거는 말고 또 유명한 연설이 또 있었습니까? 최근에 출마 선언문이 아, 많이 돌았어요. 예. 네, 네. 저는 임차인입니다. 그 제가 감동을 받았던 연설. 그거는 거의 시간 안 들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네. 쭉 써내려가신 거예요? 그때 한 12시 정도에 준비해서 그래도 1시간 정도 숫자 확인하고 그 좀 준비했죠. 쓰고 나서 마음에 드셨나요? 그때 그 연설문이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자유 발언은 그냥 대충 가서 하는 거라고 아무도 안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크게 이렇게 그 고민을 별로 안 했어요. 하고 싶은 얘기 딱 써서 그냥 들어갔죠. 제가 왜 연설 얘기부터 꺼냈냐면 사실 윤희숙 의원 초선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정치 활동 안 하셨으니까 윤희숙 의원을 많은 국민들이 그 연설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고 매우 인상적으로 받아들였고 어떻게 보면 그 때문에 그 뒤로 서울시장 출마 얘기도 나오고 또 지금 대선 출마 선언까지 이르게 된 그것도 별의 순간 아닌가 싶어요. 글쎄요. 별의 순간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전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한테 인상을 깊이 남겼다. 그런 면에서는 아주 행운이었죠. 자, 먼저 대선 출마를 선언하셨으니까 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여쭙고 싶은데 길어질 수 있으니까 한 1분 드리겠습니다. 1분이요? 예. 저는 제가 586 세대인데 우리 세대가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다음 세대는 걱정된다. 우리 이러다 큰일 난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나오신 후보자들을 봐도 정권을 교체한다는 얘기만 있지 정권 교체 이후에, 그러니까 정권을 지키든 교체하든 그 이후에 우리 세대가 지금 닥친 문제, 다음 세대는 너무 안 됐어. 이 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할 건지에 대한 얘기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정치 경험 부족하지만 저에겐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어떤 것을 제일 잘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 세대에게 희망이 없다. 이 얘기는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음 세대에게 기회가 없다. 좋은 일자리가 없다. 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없다. 그런 거거든요. 예. 그것은 결국 경제와 재정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도록 경제에 막힌 곳을 뻥뻥 뚫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뻥뻥 뚫어줄 때 생기는 충격을 재정으로 막아줘야 되는데 다음 세대한테 빚을 넘기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적시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돈을 쓰는 것. 이 두 가지가 저는 우리 시대에 지금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봐요. 지도자가 가져야 할. 그런 면에서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거죠.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안 만들어지고 있는 원인을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것은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정치하기 전에 연구기관에 계셨죠. 연구기관에 있다가 학교에 있었습니다. 학교와 연구기관에 있다가 국회에 들어와 보시니까 아, 정치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네. 반반인데 좀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내가 기여할 부분이 많구나. 왜냐하면 저처럼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예측을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희소해요, 국회에. 그런 면에서는 제가 기여할 부분이 많구나 싶어서 잘 왔다 싶은데 이제 계속 시험에 드는 순간들이 있는 게 제가 마음속에 낙담을 하게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어두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앞에 부분, 제가 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 때문에 잘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처음 국회 시작하셨는데 잘 왔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래도 국회 경험 좀 해봐야 뭐를 해도 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드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국회에 와서 느낀 건 뭐냐면 제가 국회에 올 때는 전문가 영입을 통해서 왔거든요. 경제정책을 좋은 정책을 만들려고 온 건데 제가 와서 느낀 것은 경제정책을 좋은 걸 만들어도 이 국회라는 프로세스를
그 뚫고 나가는 것이 정치가 비틀려 있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 것을 저는 사실은 학교나 연구기관에 있으면서 잘 깨닫질 못했었습니다. 좋은 정책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국회에 와서 한 거죠. 그래서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정치가 뭔가 정책 위주로 변하지 않으면 나라가 좋게 변하기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은 지난 1년이죠. 그런 면에서는 뭐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정치 쪽의 변화를 좀 가져오고 싶다면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긴 싫지만 제가 속해 있는 586 세대는 굉장히 큰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독재와 싸웠다라는 그런 그 도덕적인 우월감이 있어서 본인은 개혁군이고 상대방은 없어져야 할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우리 이해찬 전 대표께서 보수를 괴멸시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무조건 옳고 상대방이 옳다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다 무너진다는 생각을 해서 공존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정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내로남불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 얘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문화가 저는 우리 정치에는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이 만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고쳐주지 않으면 그거를 뭐랄까요? 너도 오를 수 있고 나도 오를 수 있고 우리 같이 얘기해보자 이런 문화로 바꿔야지만 정책이 중심이 되는 정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시 국회의원을 한번 해보기를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국회의원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불안한 생각이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게 국회 경험만큼 더 중요한 경험을 밖에서 했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가지는 경향성이 내가 가진 경험을 네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각각의 경험을 그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가 중요하고 각각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경험의 질이라는 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과 사람이 만나서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윤희숙 의원께서도 지금 초선이고 또 뭐 정치 경험도 많지 않은데 대통령 되겠다는 것 너무 이른 거 아니냐 그런 지적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오히려 더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대통령들이 청와대를 나갈 때 다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갔죠. 그분들이 정치 경험이 없어서 그랬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경험 무지하게 많았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마음속에 사심이 있었어요. 사심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옆에 사람 챙겨줘야 되고 뭔가 얽혀있는 관계들을 존중해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좋은 정책이나 적임자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아니면 알아봐도 쓰지를 않아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조국 장관처럼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는 분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지금 국정이 굉장히 많이 꼬였죠. 저는 정치 경험이 적기 때문에 누군가를 챙겨줘야 될 사람, 누군가하고 뭔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지도자도 한 번쯤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면 윤 의원께서는 이 다음 대선은 어떤 대통령 선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돌아오는 이 아이디어의 각축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10년 만에 돌아오는 각축장입니다. 이번 10년 만에 돌아오는 각축장은 우리 사회가 지금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정말 전심을 다해서 후보들이 토론하는 그 경연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사실은 그런 각축장으로 만들기 위한 사람이 제 눈에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다음 세대는 불쌍해라는 얘기만 하기 전에 그 얘기를 안 하고 우리보다 잘 사는 다음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지금 고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온 지혜를 다해서 토론하는 그리고 약속하는 그 좋은 정책에 대해서 그런 대통령 선거가 돼야 되고 그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희망이 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우리 정치가 이제 옛날 정치 지나갔구나. 물어뜯고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정치로 넘어갔구나. 라는 것을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선거가 되기를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요즘에 보면 분명히 내년 대통령 선거는 지금까지 해왔던 선거와는 좀
다른 싸움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출마 권유를 받으셨죠. 네네. 그때부터 그러면 나는 서울시장이 아니고 대통령 선거 나갈 거야 그 마음이 있으셨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때 제가 고사했던 것은 그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뭔가 생각의 싸움이라는 생각을 제가 못했고요. 그런 생각이 안 들었고 제가 그다지 다른 후보들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또 몇 달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이 대통령 선거는 생각의 싸움이어야 하고 내가 비록 정치 경험은 적지만 그 생각의 싸움을 정말 좋은 생각의 싸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다른 사람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제가 가지게 된 거죠. 서울시장 선거는 출마를 고사했는데 대통령 선거 나오시겠다라고 하니까 그걸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윤석열 총장 만난 것도 화제가 됐는데 그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까? 네, 직접 하셨더라고요. 왜 만나자고 했을까요? 글쎄요. 일단 제 책 정책의 배신이라는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셨다는 말씀하셨고요. 예. 거기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날. 만나보니까 어떻던가요? 제가 인물평은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저는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좋은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다는 예. 느낌을 받았어요. 혹시 윤석열 전 총장 만나보고 뭐 별거 아닌데 이런 사람이 지지율 1위면 내가 대통령 나가도 되겠네 그런 생각 드셔갖고 출마 선언한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한참 후에 제가 마음을 먹었고 윤 총장님 만났을 때 든 느낌은 저는 굉장히 지지하는 마음이었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다는 건 많은 국민들이 본인의 희망을 그분한테 얹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 범야권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나오겠다고 생각한 것은 플러스 미래에 대한 얘기도 매우 중요한데 그 얘기를 지금 범야권에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것 때문에 제가 나온 거고 제 지금 목표는 윤석열 총장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지지율을 뺏어오는 거죠. 점점 담론을 분노의 담론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담론으로 옮겨오게 만드는 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욕심입니다. 원래 좀 성향이 이렇게 전투적인 성향이 있으신가요? 그런 성향도 있고 방에서 혼자 만화책 보는 덕후 기질도 있고. 왜 제가 그걸 여쭤보냐면 이재명 지사 공격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야당 의원이니까 여당 이제 대선 주자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석했는데 엊그제 이준석 대표가 국민재난지원금 합의했다. 그때 맨 먼저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여야 이런 거 안 가리고 아니다 싶은 데 대해서는 바로 얘기하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랬는데 우리 동료라고 생각되는 야권 주자들한테는 사실은 직접 얘기합니다. 카톡이나 이렇게 저는 이런 건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직접 전달해 드리는데 이번 이슈는 사실은 저는 뭔가 누군가를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체 범야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반응을 한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야당에 걸고 있는 기대라는 것의 가장 핵심은 저는 책임 있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빚을 막 넘기면서 우리가 지금 별 필요 없는 것에다 써버리는 앞으로 고령화 때문에 젊은 세대 너무 어려울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우리 당을 지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을 어떤 한 개인이 이렇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아주 많은 논의가 그 안에서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를 제기를 했던 거고 오늘 우리 당대표께서 사실 대선 전략적인 측면을 고려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철학에 대한 고려는 좀 부족했다고 인정하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서로가 무엇을 중시하는지를 알게 된 것이니 이제부터는 짚어진 상태에서 또 조화롭게 가야 되는 거죠. 이준석 대표 해명은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서로가 중시하는 차이점을 알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범야권이 가지고 있는 철학, 대권 그 선거에서 무엇을 기반으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아마 깊이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재난지원금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기재부가 처음에 70%를 가지고 왔어요. 그때도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 코로나 재난의 특징은 전혀 피해를 안 받고 더 좋아진 분들하고 삶이 폭삭 내려앉은 부분으로 지금 양극화됐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돈을 우리가 빚을 내서 쓴다면 무너진 분들을 끌어올리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그 기재부가 피해 받은 거랑 아무 상관없이 국민의 70%라고 갖고 온 순간 저분들 이제 좀 있다가 80으로 올리겠구나. 그리고 좀 있으면 여당에서 뭐라고 하면 100으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국민 전부냐, 국민 일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피해를 받은 분에게 피해 받은 만큼은 올려드려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원칙인데 돈이 모자라서 다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원칙이 있고 국민들에게 나는 그래도 피해 안 받았으니까 피해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참아야 되겠다. 이런 선한 마음을 끌어내는 것이 좋은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는 한 100쯤 되는데 오늘 한 5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종종 나와주세요. 네. 시간이 없어서 끝으로 한 가지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맨 앞부분에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다른 인터뷰에서 공교육이 무너진 것을 바로잡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 걸 봤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너무 많은데 공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아이도 포기되지 않는 나라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당장 일자리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개혁. 네. 지금 뭐 굉장히 기득권 노조들이 너무 과한 힘을 갖고 있어서 그것이 투자를 막고 혁신을 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정치 과정까지도 왜곡시키고 있어요. 이게 뭐 정치와 노조의 유착관계가 굉장히 심한 거죠. 이런 것을 고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청년 세대에게 미래를 꿈꾸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되는 대로 또 나오셔가지고 노동개혁 이야기, 일자리, 공교육 또 다른 얘기 한번 또 들려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대선 출마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만나봤습니다.